양육을 하는 데 있어서 특히 처음 18개월은 인간으로 만들어주는 뇌를 발달시키는 시기이죠. 그 시기에 부모님들이 다양한 감각이나 다양한 운동 자극을 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 이전에 그런 걸 못 배우면 믿지 못하는 아이, 의심이 많은 아이, 타인과의 관계에 대한 두려움이 높은 아이로 성장할 가능성이 확률적으로 높죠. 그래서 우리가 24개월 이전에는 절대로 안녕하세요. 책과3 구독자 여러분. 저는 서울대학교 병원 소아청소년 정신과에 근무하고 있고 또 우리 아이들의 뇌발달과 관련된 연구와 논문을 쓰고 있는 김북년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요즘 뇌발달 연구를 종합적으로 보면은 태어나서 처음 한 12년 정도가 가장 발달이 왕성한 시기이고요. 그걸 다시 3단계로 나눠보는데 0세부터 3세가 기본 구조와 기본 기능을 완성하는 시기, 그리고 4세부터 7세가 운동이나 시지각 협응이나 이런 여러 종류의 영역들의 연결망을 구축하는 시기, 그리고 7세부터 12세는 그걸 고도화시켜서 고위 인지 기능, 그리고 정서적인 정교한 조절, 공감 능력, 사회적 상황에 맞는 적절한 대처, 보다 복잡한 관계, 정서, 인식 이런 거에 적응할 수 있는 인간으로 만들어주는 뇌를 발달시키는 시기이죠. 그러니까 어느 단계에서 미싱이 돼도 또는 발달 지연이 와도 궁극적으로는 전체 발달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뇌 발달은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모든 시기가 다 중요하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18개월 이전에 핵심적으로 발달되는 거는 운동 발달, 그리고 언어 발달, 사회적 관계에 대한 기본적인 틀의 변화, 운동과 감각과의 상호 연관성 이런 것들이 모두 포괄적으로 일어나죠. 그래서 그 시기에 부모님들이 다양한 감각이나 다양한 운동 자극을 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래서 아이가 일어나서 걸은 과정 속에서 즐거움을 느끼고 만족감을 느끼고 조율 기능을 갖게 되고 그거하고 시각과 운동을 연결하는 능력을 획득하고 소근육 운동의 아주 기초를 배우게 되고 언어 자극도 충분해야 되고 놀이 활동도 많아야 돼요. 그러니까 정말 양육자의 역할이 정말 많은 때예요. 어린아이를 양육하는 부모님들이 항상 왜 피곤해하시고 졸려하시고 힘들어하시는지를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만큼 한 아이가 기대하고 요구받는 활동들이 그렇게 많고 다양하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머님, 아버님들의 여러 가지 활동들이 담보될 수 있도록 시간과 에너지를 드려야 됩니다. 그래서 그 아이의 발달 과정에 평탄하고도 장기적인 영향을 이 시기에 충분하게 경험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하다. 이런 말씀 꼭 드리고 싶어요. 양육을 하는 데 있어서 특히 처음 18개월은 아이가 전적으로 양육자들에게 의존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아이의 기본적인 욕구, 먹을 걸 줘야 되고요. 잠을 잘 잘 수 있게 도와줘야 되고요. 아이한테 안락감을 줘야 되고요. 기본적인 자극들을 다양하게 시각, 청각, 촉각, 미각 다양한 자극들을 제공함으로써 오감각을 왕성하게 발달시켜야 되고요. 이 모든 거는 사실은 양육자 시스템이 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물론 그중에 중심을 차지하고 있는 주 양육자가 있죠. 그분은 엄마일 수도 있고요. 요즘에는 아빠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엄마라는 단어보다는 주 양육자라는 말이 훨씬 더 정확한 말이 될 것 같고 주 양육자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주 양육자가 중심이 되고 주 양육자 역할을 나눠서 갖는 양육 시스템이 만들어져야 된다. 거기에는 대표적인 게 이제 배우자고요. 또 아이의 할머니, 할아버지, 또 베이비시터, 또 요즘에는 굉장히 이른 시기에 어린이집 보내시잖아요. 그러니까 어린이집 주 양육자의 역할을 또 일정 시간 동안에 어린이집 선생님 이런 분들이 맡아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양육 시스템이 아이에게 안정감을 주고 불안감을 조장하지 않고 12개월까지는 즉각적인 반응을 예민하게 해줘야 되고 그 이후에는 조절 능력 발달을 위한 훈육을 체계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양육자 간의 훈육의 원칙이 만들어져야 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떤 거는 되고 어떤 거는 안 된다. 예를 들면은 아이한테 핸드폰을 보여준다, 게임을 보여준다 이런 것도 할머니하고 어머니하고 아버지하고 어린이집 선생님이 일치가 돼야 돼요. 18개월밖에 안 된 아이한테 무분별하게 핸드폰이나 아이가 조용히 있게 만들어준다는 이유로 아이패드 자꾸 보여준다. 이건 굉장히 좋지 않습니다. 이런 양육의 원칙이 공유되는 소통을 양육자 간에 또 많이 해야 되죠. 18개월, 36개월까지 어떻게 보면 크리티컬 피리어드란 말을 쓰는데 그 시기가 이런 정서적인 조절, 정서적인 인식과 만족 경험, 그를 통한 자기 신뢰와 타인 신뢰, 세상에 대한 신뢰, 그걸 통해서 안정감 있는 정서적인 조절 능력의 획득. 이제 이게 애착 기능의 핵심인데 만약에 그 애착 기능이 제대로 발전하지 못하는 경험을 하게 됐다라고 한다면 불안한 아이가 되기 쉽고 본인 스스로에 대해서 인정하거나 믿지 못하는 아이, 내가 할 수 있을까라고 의심이 많은 아이, 타인
타인과의 관계에 대한 두려움이 높은 아이, 이런 특성을 갖는 아이로 성장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확률적으로 높죠. 그래서 우리가 애착 경험의 부재는 그 아이의 기본적인 성격 형성의 틀에도 영향을 준다는 것이 알려져 있기 때문에, 하지만 그렇다고 그 시기의 경험이 부재한 것이 그 이후에 적극적인 교육이나 치료나 또는 어머니, 아버지와 같은 양육 시스템이 다시 정상적으로 복구돼서 아이한테 많은 놀이 활동과 상호작용과 정서적인 자극을 주는 것을 통해서 회복이 안 되냐? 그건 아니에요. 크리티컬 피리어드를 넘겨서 관계 형성에 대한 에너지를 많이 주변 사람들이 안정적으로 쏟아주면 회복되는 게 있습니다. 그게 일종의 회복 탄력성의 일부가 되는데요. 문제는 그게 되는 아이들이 있고 안 되는 아이들이 있다는 거죠. 그 아이의 뭐 여러 가지 기질적, 유전적 특성도 관여되고요. 또 뇌의 발달의 손상이 그 이전 단계의 자극의 부재나 어떤 활동의 부재 때문에 얼마나 많이 영향을 받았느냐. 그거 영향을 많이 받은 경우는 사실은 그 다음에 보충을 해주려고 해도 충분하게 그게 반화를 가져오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우리나라도 교육도 부모님도 아이를 돌봐주는 여러 어린이집, 유치원 이런 시스템에 종사하시는 많은 분들이 특히 초기 발달 처음 36개월의 중요성을 잘 이해하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 서로 공감하고 소통하고 하는 작업들, 그래서 양육팀이 잘 운영될 수 있도록, 그거는 사실은 어떤 한 개인이 할 수 있는 건 전 아니라고 생각해요. 특히 요즘처럼 아이를 많이 안 낳는 이런 우리나라 사회에서는 정말 한 명 한 명의 아이들이 너무너무 소중하고 사회적인 발달에도 큰 역할을 하는 그런 면이 있기 때문에, 그걸 인식한다면 그런 양육 시스템의 안정화, 많은 사람들이 서로 힘들지 않게 참여해서 아이를 충분히 잘 돌볼 수 있는 안전망을 만드는데 정말 노력을 많이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의사소통 능력은 언어적 의사소통과 비언어적 의사소통이 나눠져 있고요. 일반적으로는 비언어적 의사소통이 훨씬 먼저 나타나죠. 그래서 엄마가 이렇게 아이를 쳐다보면 아이가 빵긋 웃는, 자기의 주 양육자에 대한 I love you를 표현하는 거예요. 엄마 사랑해를 안 하지만 빵긋 웃는 눈동자와 눈의 모양만으로 벌써 그 아이는 말을 한 겁니다. 그게 바로 비언어적 소통의 위대함인데요. 거기서 이제 어머님은 또는 아버님은 하루의 피로가 싹 사라지죠. 그리고 아이가 정말 예뻐하게 되고 더 아이한테 관심과 애정을 쏟게 되는 그런 상호적인 관계의 틀이 더 촉진되는 역할을 하게 되는데, 그러한 비언어적 소통은 사실은 2개월에도 완성돼요. 그러니까 2개월, 3개월만 돼도 그런 소셜 스마일의 기본적인 형태가 나오게 되고, 4개월, 6개월 되면은 타인, 즉 낯선 사람, 자주 안 보였던 사람들은 절대로 소셜 스마일을 보이지 않습니다. 즉 그거는 어린아이가 벌써 운동력은 없지만 누워서 자기를 쳐다봐주는 사람에 대한 구별을 명확히 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낯선 사람에 대해서는 위험 감지도 하게 됩니다. 갑자기 왜 나타났지? 나를 엉뚱한 데 데려가려는 거 아닌가? 뭐 이런 구체적인 생각까지는 아니지만 공포와 불안을 느끼는 거죠. 그러니까 회피하게 되거나 또는 우는 행동을 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만 봐도 이미 의사소통이 그 시기에 시작된다. 언어는 거기에 이제 상징성이 부여된 어떤 음성의 카테고리가 만들어지는 것인데, 그거는 대개 이제 엄마라고 하는 10개월에서 11개월 이 시기부터 시작이 되고, 그것이 엄청나게 발달해서 2살쯤 되면 50개의 단어, 그리고 3살쯤 되면 거의 150에서 200개의 단어를 자유자재로 쓸 수 있는 정도까지 확 발달하죠. 그게 다 뇌의 연결망들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소셜 스마일이 만들어지는 것도 정서 반응과 눈동자와 얼굴 표정을 인식하고 만들어내는 운동 중추의 연결이 만들어진 거고요. 스페시픽하게 엄마한테 엄마라고 하는 말이 나오게 되는 것도 엄마의 표상이 자기 대뇌에 기억되고, 그 기억된 표상에 적절한 자극이 왔을 때 거기에 대해서 이 아이가 언어적인 소통을 할 수 있는 입모양, 그 다음에 안쪽에 있는 보컬 코드라고 하는 음성을 만들어내는 제너레이션 시스템들이 작동할 수 있는 연결망이 뇌 안에서 만들어진 겁니다. 모든 건 뇌 안에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뇌의 발달에 자극과 적절한 활동성을 부여하는 건 환경과 아이의 상호작용의 역할이고, 그렇기 때문에 너무너무 중요한 그런 과정들이 뇌에 장착이 되는 거다. 언어적, 비언어적 소통 능력이 만들어진다는 것은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어떤 특정 단어를 생각할 수는 없고요. 양육자와의 소통을 통해서 굉장히 다양하죠. 그런데 자기 주 양육자에게 표현하는 말들이 가장 먼저 만들어지니까 엄마부터 시작을 하고, 아빠는 사실은 발음이 좀 어렵기 때문에 아버님이 양육을 하실 경우에도 엄마로 아이들은 발음을 먼저 합니다. 그건 엄마 아빠를 구별하지 못하는 이유도 있지만 엄마라고 하는 게 훨씬 발음을 만들어내기 쉬운 그런 자극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어떤 단어를 쓰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요, 그 대상에게 어떤 감정으로 표현하느냐, 이게 훨씬 더 중요하다.
수면은 좀 포괄적으로 얘기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것도 0세, 3세만이 아니라요. 전 일생에 걸쳐서 수면은 뇌 발달에 영향을 줍니다. 과거에는 수면이라 그러면 아무런 활동을 하지 않고 누워있는 상태니까 뇌에 무슨 자극이 가는 것도 아닐 거고 뇌에서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 아닐 거라는 막연한 잘못된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그 이후에 수면의학에 대한 다양한 연구들이 진행되면서 잠자는 시간 동안에 우리 뇌가 놀고 있고 쉬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낮 동안에 받은 다양한 지식, 경험, 자극들을 통합하고 소화시키는 작용을 한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적절한 수면 양이 유지가 안 되면 그러한 쉬면서 통합하고 조정하는 역할을 만들어내지 못하기 때문에 기억 기능에도 손상이 오고요. 인지 기능 전반에 걸친 손상이 생기는 경우도 있고요. 정서 조절 능력, 그런 전반적인 조절 능력에도 아주 나쁜 영향을 준다. 조금 더 뇌 발달에 대한 연구를 깊게 들어가 보면 시냅틱 커넥티비티에 영향을 굉장히 많이 줘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회로를 만든다는 것이 중요한데 뇌에서는 어떤 아이가 어떤 조절 능력을 획득했다는 거는 그 자극에 대해서 얘가 자기 통제할 수 있는 회로가 시냅스의 연결을 통해서 만들어진 거예요. 근데 시냅스 연결망을 만드는데 굉장히 중요한 시기가 수면 시기라는 겁니다. 그때 굉장히 다양한 영양물질들이 나오고 불필요한 건 가지치기를 통해서 없애버리고 중요한 정보들은 통합적으로 연결하기 위한 노력들을 수면 중에 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안 되니까 아까 얘기한 기억, 인지뿐만 아니라 조절 능력 전반에 걸쳐서 안 좋은 영향을 미치겠죠. 그래서 우리가 수면의학을 연구하시고 또 이런 뇌발달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만든 가이드라인이 있어요. 태어나서 36개월까지는 13시간에서 14시간 정도 수면 취하는 게 좋다는 겁니다. 다 합쳐서. 물론 그걸 한꺼번에 다 자는 건 아니죠. 그때는 부분적으로 자니까요. 그리고 4살, 5살쯤 된 나이부터는 12시간 정도. 학령기로 들어가기 직전 상태에서는 11시간. 학령기로 들어간 다음에도 아동기 때는요, 10시간이에요. 거의 잠자는 게 필요한 시간이. 그리고 청소년기 돼서 작지 않습니다. 9시간, 10시간을 필요로 해요. 그리고 성인기가 돼서 8시간.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아이들한테 진짜 수면 시간을 제대로 된 연구를 해보면 특히 아동기 때부터 급속도로 수면 시간이 줄어들어요. 여러 가지 원인이 있는데 하나는 아이들의 밤 동안에 뭔가 액티비티가 많아진다는 연구가 있어요. 주로 게임, 스마트폰 활용. 2015년, 16년부터 굉장히 늘어나면서 그때부터 수면이 굉장히 줄어드는 양상. 또 학원을 많이 보내는 중학교 시기. 그때도 야간 학습 같은 게 많아지니까 수면이 확 줄어드는 양상. 고등학교는 입시 준비 때문에 또 그러면서 동시에 뭐 게임이나 이런 SNS가 많아지면서. 그래서 우리 사회는 지금 사실은 수면이 모자란 사회가 됐어요. 우리 아이들한테. 그래서 우리 아이들의 뇌발달의 건강을 잘 지켜주기 위해서는 적절한 수면 시간을 건강하게 확보할 수 있는 노력들을 해야 되고 학업 중심, 경쟁적 중심 사회에서 조금 벗어나서 아이들이 편안하게 자기가 하루를 마감하고 적절한 수면을 취하면서 스스로의 정서적 만족감도 얻게 되고 뇌 발달에도 도움되는 이런 환경으로의 좀 전환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걸 위해서 부모님들도 많이 협조를 해주셔야 되고 특히 미디어 관리에도 많이 신경을 써주셔야 됩니다. 그런 디지털 미디어가 수면에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언제부터 디지털 미디어와 같은 걸 보여주는 게 좋은지에 대한 굉장히 많은 연구가 있어요. 그래서 보면은 우리 아이들이 24개월 이전에는 절대로 미디어 노출하지 말아라. 최근 유럽, 미국 어느 지역에서 했던 연구든 거의 비슷하게 나옵니다. 가장 큰 이유가 첫 번째가 사회성 발달 문제예요. 눈 맞춤 안 좋아져요. 눈 맞춤이 안 좋아진다는 건 정서 인식 능력이 떨어진다는 얘기예요. 표정에 대한 인식 능력이 떨어진다는 얘기예요. 가장 기본적인 타인의 감정을 읽을 수 있는 능력이 눈 맞춤과 정서 인식이거든요. 표정 인식. 그게 망가져요. 그러니까 절대로 24개월 이전에는 미디어를 통한 놀이가 아니라 눈을 맞추고 스킨십을 하면서 같이 즐거운 표정, 힘들 땐 힘든 표정 나누고 서로 격려하고 하는 in vivo interaction. 실제적인 상호작용이 너무너무 중요하다. 그렇게 해야지만 아이들의 뇌의 발달이 사회적 발달을 촉진하는 쪽으로 작동하더라. 사회성 발달은 크리티컬 피리어드가 36개월 이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이전에 그런 걸 못 배우면 36개월이 지난 다음에 배운다는 건 굉장히 많은 에너지를 쓰셔야 돼요. 그러니까 그 시기를 놓치지 않도록 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24개월 이전에 노출 금지고요. 일부 유럽 국가는 36개월까지도 노출 금지시키는 데도 있어요. 왜? 아까 얘기한 언어적인 부분이 이제 많이 촉진되는 시기인데 언어라는 게 뭘까요? 단어를 외워서 얘기하는 걸까요? 아니죠. 타인과 눈을 맞추고
정서적인 상호작용을 하고 즐거움을 나누고 또는 화도 났을 때는 그 화를 표현하는 수단으로서 자기 감정을 표현하고 생각을 표현하는 수단으로서의 언어잖아요. 근데 그게 미디어 때문에 탁 차단이 돼버리면 그 경험이 줄어들거나 그 경험에 박탈이 일어나면 굉장히 그런 능력에 아주 나쁜 영향을 준다. 결국 우리가 처음에 얘기했던 안정적 애착에도 아주 부정적인 영향을 주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36개월 이전에 하지 마시고요. 4세, 6세, 7세에도 사실은 1시간 정도가 제일 제가 볼 땐 적당한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물론 4세쯤 되면 미디어 놀이를 할 수 있게 돼요. 그건 엄마 아빠가 같이 하시는 건 괜찮아요. 같이 막 게임도 하고 뭔가 만들기도 같이 해보고 미디어에 또 그림 그리는 거 이런 거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다양한 문학, 예술 활동들을 함께 하는 거 너무 좋습니다. 대신에 그것도 너무 길면 안 돼요. 왜냐하면 시각을 중심으로 하는 활동들과 운동과 관련된 거를 미디어는 메인이기 때문에 다른 운동 발달이나 다른 오감 발달엔 또 안 좋은 영향을 주게 됩니다. 그리고 자연과 함께하는 시간이 너무너무 아이들의 발달에 중요한데 그 시기에는 너무 미디어에만 몰입되어 있으면 굉장히 많이 줄어들어요. 그래서 그것도 2시간 이상 넘지 않도록, 그리고 반드시 부모님이 가능하면 함께하는 시간을 갖도록. 그리고 이제 학년기에 넘어가면 요즘 우리 AI 디지털 교과서 논쟁 많잖아요. 그런 학습적인 걸로도 미디어를 활용하는 게 가능해지긴 시작하는 건 맞아요. 근데 거기에 있어서도 결국에는 상호성과 아이의 주도성과 그걸 적절하게 표현을 하고 주고받는 관계성이라는 것이 녹아들 수 있는 커리큘럼 안에서 그걸 써야지 그냥 아이들한테 혼자 맡겨놓고 혼자 뭐 연습시키고 혼자 문제 풀게 하고 하는 건 좋지 않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